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최윤입니다.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스케줄 중 하나였는데 그쵸. 삼성전자 시장의 예상대로였다라고 할까요?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네.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맞습니다. 영업이익대 9조 원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요. 네. DS 부분의 부회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바뀌겠다라는 사과문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력 복원하겠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적으로 소통을 조금 더 그렇죠.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이를 또 반응을 할지 네. 잘 살펴보시는 게 오늘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의원 부회장이 지적했던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초인류 기업, 이런 어떤 기술 기업으로서의 원래 삼성전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이 전 부회장, 즉 삼성전자 측의 이런 입장 발표가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또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주요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 시장 분위기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앞서서 우리 최윤 앵커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물론 뭐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이미 충분히 낮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좀 충격을 받을지 이 부분까지는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물론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 전체를 대변할 만큼 그렇게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오늘 큰 덩어리들이 몇 개가 있고 작은 덩어리들은 좀 별로 안 보이는 이 버블들이 조금 심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거는 제약바이오하고 mRNA 이 두 분야가 되겠고요. 엔터주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크게 올랐죠. 그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미용 관련된 기업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 밑에 대왕거래도 살짝 고개를 좀 치켜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에 있는 섹터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일단 영풍그룹이 어제까지 계속 강한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자율주행 섹터가 좀 좋지 않죠.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대치가 좀 과하게 높은 부분들에 대한 좀 부분들 이게 이제 실망으로 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이제 흐름이 비슷하게 지난 이제 6월, 7월 때 AI와 좀 비슷한 흐름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HBM도 역시 반도체와 좀 묶여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는 역시 테슬라 관련돼서 자율주행과 함께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도 조금 약세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 ESS도 오늘 2차 전지와 묶여서 역시 약세고 게임주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mRNA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벨 이제 의학상이 아니라 생리의학상이라고 하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해서 2년 연속으로 RNA 치료제 이 부분에 주목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수상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RNA는 이제 리보핵산, 저도 좀 용어들이 어려워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몸의 핵심 물질인 이 RNA를 조절을 해서 암을 포함한 이 난치병을 치료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런 RNA 치료제가 이제 이 바이오계에서 의학계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를 이번에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면서 확인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RNA는 이 DNA와 함께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물질인데 DNA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를 설계도 삼아서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암이 대표적으로 이 단백질의 이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상한 이 이상 상황이 발생한 이 단백질을
공략을 해서 이제 난치병, 암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되는 거라 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100세 시대 이상,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명을 100세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바이오와 제약의학계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뭐 제약바 회사들이 여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을 거고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개발만 된다면 역시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15%, 바이오니아 2%, 마크로젠 2%. 이게 올릭스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바이오니아는 유전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마크로젠도 대표적인 유전자 정보 다루는 그런 바이오 회사죠. 테라제니텍스 이거 제약 바이오 회사고, ST팜도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 관련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 회사들이 사실은 아주 그 버블 크기에 비해서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뭐 올릭스 정도 외에는 그냥 오늘 장이 워낙에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이 주가 흐름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재료가 좀 있어서요. 이것도 좀 별도로 보겠습니다. 예, 펩트론.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일라일릴리와 이제 계속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약, 뭐 내고가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가 좀 전해져 있었는데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평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돼서 평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최종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겠죠. 일라일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그런 젯바운드라고 하는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좀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비만 치료제의 현재로서의 좀 단점은 뭐 효과는 이미 검증된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라는 거는 피하 지방에 눕는 그런 알테올전이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이제 치료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알테올전이 갖고 있는 이 피하 지방 기술과 함께 이제 하나는 이제 정맥 주사를 놓는 것보다 피하 지방 근육에 놓는 주사가 훨씬 더 편의성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효능이 같다 그러면 훨씬 더 그 환자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알테올전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처럼 펩트론도 이 기술이 이전만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역시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일단 첫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이 기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최종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공개는 안 됐는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0% 이상이라고 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 매출이 펩트론이 33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조금 넘지 않겠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펩트론 뭐 당연히 상한가 가고 있고요. 이 상한가 기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 대봉 LS 16%, 올릭스 앞에서도 15% 넘게 나왔고, 퓨처캠도 역시 방사선제품 회사인데 18% 이렇게 주가들이 좀 mRNA 쪽보다는 훨씬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오늘 사실은 현재로서는 제일 크죠. 자율주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이 8일이고 현지 시간 10월 10일이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은 셈이 되는 거죠. 로보택시 이제 테슬라가 공개를 하고 관련된 기술, 플랫폼, 뭐 예약 플랫폼 등등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월가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 2년에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2라고 하는 이 저가 모델 양산도 지연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3.7%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비관론, 이런 우려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엊그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미 로보택시를 구글 웨이모라든가 GM의 이제 크루즈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가 기존의 웨이모나 크루즈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들,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새롭고 신박한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는 역시 이 머스크 자체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미 기사화가 돼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의 지금 뒤를 따라다니면서 좀 대선 운동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식의 우려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머스크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 행보 이것도 테슬라라는 주가에는 역시 그렇게 좋은 결과, 그러니까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적게는 3%, 많게는 8% 정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들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8% 넘게, 라이콤도 8% 넘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3%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이 정도 좀 보고요. 전체 화면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반도체 HBM,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이 두 섹터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 실적, 오늘 3분 실적 잠정치 나온 것 관련해서요. 외부 전문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LS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3부 실적 내용, 일단 수치는 뭐 영업이익 뭐 9.7조 이렇게 좀 전해졌는데 일단 이사님 드신 생각이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뭐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게는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면 안 좋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거보다도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9조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좀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지금 아직 그 실적이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추정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반도체 쪽에서 아마 그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 이번에 아마 D램이나 낸드 쪽도 좀 이제 예상보다는 좀 못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경쟁력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하이닉스보다 이번 분기에 더 낮을 거라는 또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 그런 것 우려가 좀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사실 삼성전자가 또 잘해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전영현 이제 부회장도 이제 그 이례적이죠. 사실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힌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으로도 좀 위기 상황임을 좀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실적을 좀 내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실적에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났던 게 그 실적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못한 부분과 잘한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부분과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는 부분 이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나 지금 PC 쪽에서 지금 수요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가 못했다기보다는 지금 상반기에 좀 일부 고객사들이 그쪽을 반도체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하반기에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안 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 이제 재고가 좀 쌓이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막 지금 증설을 하잖아요. 그 CXMT라는 중국의 회사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좀 환경인데 근데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 HBM에서 아직도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HBM3가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 얘기는 원래 3분기 말까지 엔비디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하이닉스는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반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이 HBM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경쟁력 문제, 이거는 삼성전자가 좀 스스로가 또 풀어야 되는 그 숙제를 남긴 그런 좀 실적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지금 자꾸 이제 오만전자 들락날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네. 주가 앞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망을? 근데 이미 뭐 주가들은 이런 좀 안 좋은 부분들은 다 선반영을 미리 좀 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어쩔 수 없는 그 모바일이나 PC가 안 팔린 부분은 또 내년에 또 AI 기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재고를 마냥 줄일 수도 없어요, 고객사들이. 왜냐하면 지금 HBM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일반 D램 쪽은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갖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마냥 그냥 예전처럼 업황 안 좋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그러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은 지금은 뭐 물론 그쪽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또 회복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또 HBM3도 어제 대만에서 일부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4분기에는 될 거로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결국 통과는 좀 시간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진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너무 부정적인만 보지 마시고 내년에 또 삼성전자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HBM4는 또 공정이 또 다른 공정으로 또 제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또 반격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만 원 초반, PBR 1.1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 좀 버티시고, 오히려 내년을 바라본다면 전 지금보다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지금은 좀 용기를 좀 낼 시점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역시 관건은 HBM이다. 향후 주가 전망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하셨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시 오늘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과문, 이거에 대한 진정성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일종의 바닥 탈출의 시그널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부터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는 네. 3대 지수가 모두 다 네네.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확실히 좀 상반기랑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네네. 보니까는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국경절에도 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중국 증시가 트리거가 붙으면서 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간밤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네. 이제 저항선을 찍으면서 제가 비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 차트가 어느 저항선을 찍었는지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고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자, 이 라인은 과거 일본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결한 그 라인입니다. 자, 이 저항선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저항선을 딱
찍고 끝이 났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그림인데, 자,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까지는 한번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과거 일봉 저점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까지 한번 밀 걸로 한번 보이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는 4800 라인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못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밑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저항선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과거 고점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요게 한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라인, 일봉상 이 추세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라인들, 그 일봉 고점 라인,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또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도 밑에 있는 17,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그리고 보니까 나스닥도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네. 보니까는 1% 이상 빠졌던데 네. 나스닥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올라왔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한국 증시랑 가장 많이 연동이 되는 두 가지 기업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테슬라는 보니까는 그냥 투자 네. 심리가 좀 꺾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테슬라 여러 가지 뭐 로보택시가 생각보다는 별로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네네네.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놓음으로써 그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좀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네네. 같이 빠졌거든요. 다 같이 빠졌다는 거는 결국엔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투자 심리도 꺾였고, 일단은 미국에 있는 그 유저들도 이 추세선을 다 보실 거예요. 자, 어떤 추세선을 맞고 빠졌는지 제가 또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계속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 이 저항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에 정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찍었던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된 그 저항선이었고요. 이 저항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그 라인이죠. 자, 그 라인을 또 딱 찍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지지선으로 삼다가 뚫고 내려와서 저항선을 삼던 그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에도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저항선을 한번 삼았다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저항을 삼고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237불이 됩니다. 이 237불을 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냐면, 이 237불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 라인이 보이는데, 일봉상 지지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했던 이 연두색 추세선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237불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263불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저항선을 맞고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올라간 경우를 거진 보지 못했어요.
자, 과거에도 저항선 찍었을 때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쭉 빠져나온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뚫고 올라가서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125불 라인, 126불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약간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는 또 다른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좀 살펴볼 텐데 유가를 두고 현재는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다만 네네. 미국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네. 두고 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계속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과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라인들이 있는데 과거 일봉상 저점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할 경우에 이렇게 밑에서 지지선은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항선도 한번 봐야 돼요. 이 저항선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최고점 배럴당 95.03달러를 찍었을 때도 그렇고 그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 일봉상 고점을 찍으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에서 제가 또 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찍을 때 제가 한국석유나 뭐 대성에너지, 뭐 흥구석유 같은 라인들을 매수를 또 드렸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빨간색 지지선, 요 우하향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저항선, 이렇게 저항선 삼던 이 라인들을 뚫고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81불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배럴당 81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을 지금 현재 한 번 더 찍게 될 경우 우리 대성에너지나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한번 그 수익을 또 한번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언론에서 얘기하는 87분, 100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찍을 때 올라갈 때 그럼 우리 장에 있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그런 종목들은 저항선은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제가 14,300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한번 드렸던 그 라인이에요. 자, 이 라인을 저항선, 단기 저항선이죠. 요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 라인들을 지지 삼을 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매수점으로 삼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밑에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 반등 시에 위에 2만원서부터 매도를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만원서부터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40% 수익 라인이고요. 위에 올라갈 때 60% 수익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50%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저항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위에는 유가 관련주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유가 관련주들은 특히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국석유를 하나 볼게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000원 이하의 매수를 말씀을 드려서 16,960원까지 찍었었죠. 자, 그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만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연주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1,500원에 30% 물량은 매도를 하시라고도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마찬가지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경우에 25,000원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대성에너지인데요. 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단기 삼각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자 고점 라인이 단기 삼각수렴 저항이니까 위에 있는 라인 12,000원까지 한번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방산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 함께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산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저항선들을 LIG 넥슨과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저항선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로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5만 원에 제가 또 매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를 위에 있는 저항선,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한 번 더 5만 원대 라인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현대로템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일단은 추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매도 전략으로 갔다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잡자. 그 전술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로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LIG 넥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LIG 넥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산주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LIG 넥슨 관계자가 12월에 미군의 납품 소식이 있을 거라고도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공이 미군에 납품하게 될 경우에 i3 시스템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LIG 넥슨 위에 있는 24만 원 라인 빨간색 저항선을 보시고 매도점을 목표치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LIG 넥슨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찍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좀 쉬어가면서 밑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서 제가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산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K9 자주포 많이들 좋아하시죠? 보통 탱크와 자주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탱크는 직사각이고 K9은 자주포란 거 아시죠? 곡사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주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면서 목표치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업 분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밑에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 연결된 추세 지선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 라인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죠. 그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37만 3천 원입니다. 이 37만 3천 원을 오늘 찍을 경우에 매도를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 건 어떨까 하고요. 이런 방산주, 일단은 저항선 라인들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대장주들이 조정을 주면 이런 방산주, 소형 방산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어제까지는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올라온 상황이고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 한국가스공사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진격을 했죠.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한 상황인데 원래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관이 3개가 나갔어요. 천연가스 관이. 자, 그 중에 하나는 해저에서 폭발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평화 협상을 하던 이런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선물 지수가. 자, 그렇다면 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 가스관을 폭파시킨다고 하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가 하나 마련이 됐다고 보시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 추세선을 살짝 깼다가 자, 다시 올라탄 그림인데 요 라인들 지선들을 지지를 하다가 삼각수렴 구간, 요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어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 지지선을 깨면서 저항을 삼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41,000원 지지선 빨간색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위에 있는 47,000원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잠시 조정을 하다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51,700원 라인과 그 위에 있는 59,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매수점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41,000원대 지지 받으면서 앞으로 주가 탄력 업사이드 보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리 TV 인사이트.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소연 기자 모시고요. 고려한 사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뭔가 피치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권소연 센터장님 인사부터 하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주가부터 잠깐 보면 고려아연이 0.26% 하락해서 77만 8천 원이네요. 그리고 네. 영풍정밀도 좀 보면 0.86%가 올라서 지금 3만 5천 원 좀 딱 찍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계속 공개 매수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제 네. 오늘 좀 센터장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법인, 그러니까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네.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일단 공개 매수를 응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투자 주체별로 굉장히 주판화를 열심히 튕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개 매수가가 지금 83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고려아연은? 지금 주가가 77만 8천 원 8천 원, 정도니까 이제 절대적인 주가 수준으로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풍 MBK 쪽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그 의사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펀드들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뭐 지금 팔까 말까 이런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 뭐 주가만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절대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 주주마다 보유 목적이 다르고 보유 기간이 다르고 또 그렇죠. 평균 매수 단가가 다르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세금을 MBK 쪽에 응할 때 그리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쪽에 응할 때 세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법인이냐 국내 기관이냐 해외 법인도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해외 아이고.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계산 중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이데일리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개인도 계시겠지만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공 기자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MBK 측에 먼저 선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실 지금 조건은 굉장히 똑같아요. 영풍과 MBK 그리고 고려아연 쪽이 똑같이 공개 매수가는 83만 83만 원. 원을 제시를 했고 원래 MBK는 공개 매수 신청 수량이 얼마 이 상일 때만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고 네. 그걸 밑돌면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그게- 최소 수량도 없앴죠. 7%. 네, 그렇죠. 그것도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건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네요. 거기 이제 장내에서 팔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한테는 굳이 이제 공개 매수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주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장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소에 0.18%만 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MBK 영풍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좀 비싸요. 0.35%를 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만약에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딱 계산해봤을 때 주가 차이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장내 매도가 이제 나은 거고 그렇죠. 이게 적다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은데 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한다면 또 세금이 좀 달라지는 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자사주로 매입한 후에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라서 양도하는 게 아니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공개 매수 신고서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의제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 용어상 의제라는 게 본질은 이제 같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뜻의 이제 의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배당이나 비슷한 거예요. 배당이랑 이제 본질이 같아요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현금에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 들어오죠. 주식 배당이면 주식이 입고가 주식이 되는데, 들어오고. 이거는 주식을 소각하니까 그만큼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거는 배당을 받는 효과와 비슷하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배당이랑 의제 배당이랑 그냥 배당이랑 그쵸. 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쵸. 이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들이 이 소각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당 근데 소득세가 그쵸. 15.4%.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율은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랑 그보다 비교를 훨씬 해보면 낮죠. 낮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이러면 누진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진이 되는구나. 최고 49.5%까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가 될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양도소득세보다 조금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MBK 쪽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MBK 쪽은 그거보다-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공개 매입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 측의 설명은 지금 개인 주주들을 보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기본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개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게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배당 소득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거는 개인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마다 다 다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조금 다른 게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에 응하면 배당 소득세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해 장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올린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 다 포함이 돼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든 아니면 배당소득세든 그걸 다 이제 법인세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쵸, 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관은 사실은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을 맺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이제 10%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조세 협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한 22.5%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세랑 법인세율이거든요. 똑같네. 네. 그러니까 22.5%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한 18%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외국인 중에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고 있는 18%도 적은 지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게요. 어느 쪽이 공개배수에서 조금 이길 것 같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공개 매수에 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똑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권 기자 말씀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할 것이다. 공개 매수 경쟁에서 MBK 측이 승리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딱 단정져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내가 1년에 버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네. 넘을 것 같은 네. 사람들은 장내 매도가 낮고 네,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개 네. 매수 흥해도 뭐 아주 네.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좀 새롭게도 나오는 얘기는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측에서 최현보 회장 측에서 더 높일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자가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네. 더 많이 주는 쪽에 공개 매수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비중이 조금 높은 주식이잖아요. 고려아연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근데 이제 법인세에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도세나 법인세냐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개 매수에 응할 때 양도세는 면제가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법인세, 그러니까 배당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MBK 쪽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조금 이제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 그래서 결국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고려아연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검토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 세금 문제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면 추정이군요. 실제로 이제 뭐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그거 가지고 기사로 이사회도 나오더라고요. 네. 열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도 상향 추정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측인 건데요. 네. 지금 최근 10년간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면 이제 장시일가와 최시일가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년간 주가가 한 30만 원, 40만 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고려아연 주식을 담은 것들은 대부분 평균 매수 단가가 3, 40만 원대일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지금 주가가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이니까 이거를 차익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내 매도를 하든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든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이 지금 털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영풍과 MBK 공개 매수가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한을 보면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가 14일에 끝나고 네. 최 회장 측은 이제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21일, 고려아연은 23일 날 끝나기 네.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가격에 팔 거면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찍 결정할 일찍 수가 할 수도 있거든요. 있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가를 상향한다는 변수가 또 나오면 예. 그러면 또 이제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려아연- 상황에서 그 고려아연 측에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상황이 그냥 가격만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MBK 측도 또 따라서 올릴 가능성도 또 그렇죠. 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수령이 1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공개 매수 정정 공시를 하면 기한이 10일 연장이 예, 열흘씩 되는데 연장되더라고요. 그 예정된 공개 매수일에 끝내려면 10일 전에 공개 매수 정정 신고서를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최 회장 측의 공개 매수 기한이 23일이니까 그렇죠. 10일 역산을 해보면 13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13일이 보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 그러면 전 영업일인 11일까지는 금요일. 예. 정정 신고서를 내야 되기 내야 때문에 하니까. 만약에 11일 날 정정 신고서를 내서 공개 매수가를 올렸다. 그러면 MBK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에 마감을 하니까 MBK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올리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11일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승자의 저주 얘기가 자꾸 네.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네, 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개별로 따지면 2대 주준이고 그죠? 7.5% 예, 정도 갖고 있으니까. 7.5% 정도가 사실은 지금 뭐 영풍 정밀이 1.85%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공개 매수할 정도니까 네. 7.5%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엄청난 비중이죠. 비중을 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국민연금의 그 포지션이 이 고려은에 있어서 경영 참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투자로 투자잖아요.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그 국민연금이 굳이 이게 사실은 어느 쪽 편들기 되게 정치적으로 애매하죠.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국민연금이라면 그냥 지금 비쌀 때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단가 한 30,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겠죠. 국민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려은에 투자를 해왔고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0, 40만 원 정도고 거기다가 지금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기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뭐 최소 2배 이상 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MBK 쪽이냐 아니면 고려아연 쪽이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쪽에 선택을 네. 해도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는 게 국민연금으로서는 맞아요. 가장 베스트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장내 매도가 가장 편안한 방법인 거고. 세금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도 국민연금이 일부 장내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한테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지금 장내 매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뭔가 입장 발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문제가 아니고 경영권 다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여기서 애매한 스탠스 취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게 또 여기서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려연 얘기하고 영풍정밀 얘기하면서 공개 매수가 상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영풍정밀 얘기는 조금 나와서요. 네. 공 기자 보시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가시화 될지 여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특수법인이 어제 이사회를 했고 사실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오픈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공개 매수가가 지금 3만 원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공개 매수가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공개 매수가를 올려야 영풍정밀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한 1.85% 정도 갖고 보유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면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측이 다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섰고 뭐 MBK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공개 매수가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둘이 똑같이 이제 3만 원으로 동일한데 영풍 MBK는 43.43%를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고 예. 밝혔고 최 회장 측은 25%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량 차이가 좀 나요. 근데 그쵸. 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추측건데 공개 매수가 상향은 물론이고 이 원하는 매집하겠다는 물량도 좀 늘리지 않았을까. 아. 근데 사실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나 이 확보하겠다는 물량을 미리 오픈할 필요는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전쟁적인 상황인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마도 뭐 고려아연 그 공개 매수가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좀 돈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결국 계속 뭐 공개 매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늘린다는 돈을 얘기죠. 더 투입한다는 얘기밖에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 네.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밑바준대 물 붓기식으로 과연 자금을 계속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여기저기서 담보. 좀 땡기는 거잖아요. 담보를 그래서 합의했죠.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생각한다면. 저 MBK에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면도 그 처음에 공개 매수 신고서를 냈을 때 자기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자금. 자금. 원래 내 돈이다? 공개 매수 신고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자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그렇죠. 다 밝히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금 얼마, 차입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 자금에 1조 5천억을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을 1조 1,600억 정도를 써서 총 한 2조 7천억 원 정도를 이 최 회장 측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베인캐피탈이 만든 이제 특수목적법인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이제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개 매수서를 냈는데 그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에 들어간 1조 5천억 원이 사실상 자기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차입금이다라는 게 MBK의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아이언 측은 그 전에 이제 단기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리고 기업업을 발행해서 이제 일부 이제 조달해 놓은 4천억 뺏긴 자금이 게 있었고. 계좌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MBK 보기엔 그거 어쨌든 간에 이자 내고 빌린 돈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차익금인 거 아니니? 그렇죠.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어저께 고려아이언이 다시 이제 정정신고서를 내서 사실상 자기 자금은 5천억이고 나머지 1조 원은 차익금이 맞다라고 이제 정정신고를 해서 결국은 5천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2조 원이 네. 넘는 돈이 그쵸. 차익금으로 이제 된 거네요. 차익금이라고 이제 밝힌 건데 이게 문제는 사실 너무 고금리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이언이 신용등급이 AA 플러스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우량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AA 플러스 정도의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공모로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 대략 한 3% 정도의 발행이 그래요?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워낙 회사채 시장이 좋고 돈이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더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혜직 하는 족족 뭐 모집액이 막 3배, 네. 4배씩 올리고 뭐 조 단위의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등급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 정도 금리가 가능하다는 민평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민평금리 대비 족족 언더 발행, 그러니까 그 금리보다도 낮은 낮게 금리에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발행이 되는데 사실 어제도 대신 FNI 같은 경우는 2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bp인가 이제 언더로 발행이 확정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이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리츠 쪽에서만 또 7%가 넘은 걸로 그게 알고 이제 있어요. 공개매수 신고세를 보면 6.5%. 6.5%로 로 발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은행이나 SC은행에서 빌린 금리가 5%대. 그러니까 거든요. 어쨌든 높은 다들 금리로. 시장에서 원래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거의 2배 그쵸. 전후 그쵸. 엄청 비싸게 빌린 거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 그러면 조금 더 차입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차입금을 기존 차입자보다 금리를 더 낮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MBK는 야 너네 이렇게 빌리면 연간 이자로만 얼마가 들어가냐 뭐 1,600억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부채 비율이 그래 한 30% 정도였는데 이게 100% 가까이 뛰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주주들한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최 공부하고 회장이 있죠. 당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임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실제로 배임 혐의로 그 고려 아연의 이제 그 이사에서 이결을 했을 거잖아요. 자사주 그렇죠. 공개 매수 이거에 찬성한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아. 이제 형사 고소를 한 상태고요. 아, 예.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 절차를 좀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와 이제 차입금 증가에 따른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최일범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면서 이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또 이제 불리하죠. 한계가 좀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지금 MBK에서 계속 물고 들어주는 것도 약간 그 명분 또는 그렇죠. 어떤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꾸 이제 그런 걸 물고 들어주는 것도 최 회장의 아픈 고리가 그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저희가 한 20여 분 가까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뭐 투자자별로 뭐가 선택지가 좋을 거냐 등등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말씀 쭉 들었지만 제가 투자자라 입장해도 딱히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이 경영권 분쟁의 승리가 네. 누가 될 거, 승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참 가늠하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고려한 이슈만 가지고 이 시간에 세 번째 맞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MBK가 너무 중국계 자본인의 약간 이런 프레임에 조금 그렇죠, 막혔었고 두 번째 방송할 때는 그래도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쩐의 전쟁, 그러니까 자본력이 누가 더 세냐 그런 면에서 보면 MBK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방송할 때는 너무 복잡한 이제 변수들이 좀 얽혀 있어서 거기다가 양쪽이 너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의 힘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이냐가 네.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 이제 공개 매수가를 누가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영풍이나 MB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풍도 그렇고 최 회장 측도 그렇고 최대 주주 혹은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무조건 절체절명의 위기로 네.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건데 영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주를 포기하고라도 내가 MBK한테 나중에 넘겨주긴 할 그러니까요. 거지만 이거를 뭐 공개미술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조금 선택지가 좀 넓은 것 같고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키는 선에서 맞아요.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뭐 바이아웃이 가능하다. 내가 이제 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러면 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거기서 좁고. 선택지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 MBK가 만약에 이겼다 해도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사실 뭐 이번 싸움에서 이겨도 저도 이제 숙제는 남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일전에 이미 한국타이어 작년 말에. 네. 경영권 분쟁에서 좀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판도 제대로 흔들지 못하고 졌다라는 뭐 약간 오명 같은 게 조금 좀 생길 수가 불명예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제 이 딜을 한 게 아니라 뭐 전략은 굉장히 잘 세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명분이 조금 약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양유업을 한인코가 인수했고 했을 때 그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의 전행 이런 것들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다들 이제 남양유업은. 박수를 쳐주고 예. 한인코가 이길 바랬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싸움은 사실 명분이 조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 회장 일가가 굉장히 경영을 잘해와서 고려 이만큼 키웠고 물론 이제 최은범 회장이 투자 손실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여기에 경영권을 가져올 만큼 절대적인 미스였냐. 그리고 투자라는 건 사실은 결과를 또 그쵸.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물론 기업 경영에 관련된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 명분이 뭐 남양유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강하진 않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재계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모펀드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곳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돈의 힘으로 자본력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역할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업 혹은 한계 기업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서 정상화를 시켜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사모펀드도 좋고 기업도 좋고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주주 입장에서 좋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은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됐고 거기에 워낙에 이제 고유 아연의 사업모델이 국가기관 산업인 소재 산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스로가 딸려오는 뭐 기술 유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경쟁력 저하 문제 이런 것들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번 싸움은 저도 이겨도 뭔가 예. 약간 숙제가 좀 남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 분들이 가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이고 회사가 더 좋게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는 좀 공 기자의 이 말씀에서 이 싸움의 또 결과가 자꾸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흔한 말로 승자의 저준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듭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택지 잘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공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혼랩 vs 퍼디 vs 스블 욕 아닙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피트 게임은 정신병이 아니야 입니다. 자, 지스타가 며칠이죠? 11월 14일부터 17일 그렇죠? 지스타 전야제로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열립니다. 지스타가 전 차라리 지스타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세계 불꽃축제는 진짜 그건 사진만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사진만 봐도 끔찍하고. 네, 어쨌든 뭐 각자 나름대로 자유니까요.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게임 대상이 11월 13일.
자, 바로 전날에 열리네요. 그러니까 전야제 성격인 거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11월 13일 날 대상의 영예 수상작에 수상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지스타로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를 이제 업시키게 되겠죠. 자, 그 우리 아카데미나 우리 뭐 가요대상, 요즘에 가요대상이 없어졌죠. 그냥 대축제로 열리더라고요. 연기대상, 연예대상이 있더라고요. 보통 전년도 수상자가 와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나와서 직접 트로피를 건네주고 뭐 이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상 수상작이 이 배경에 깔리게 되죠. 이게 바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작년에 6관왕한 작품입니다. 여기 그래서 깔렸죠. 피노키오의 그 동화 내용을 잔혹 동화로 멋지게 만들어서 콘솔 게임으로 우리나라의 그 MMORPG 모바일에 집중된 이것을 깼던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2024년 10월 11일 날까지 이번 주까지인가요? 이번 주까지 일단 후보를 모집을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작년에를 보죠. 일단 대상 최우수상 이게 1, 2등이죠. 결국 우수상은 3명을 주고, 자, 여기 지금 대통령상으로 되어 있는 피해 거짓이 네오이즈의 게임인데 일단 콘솔 조이스틱 게임으로 나왔고요. PC 콘솔이라고 하죠. PC 스팀에도 있고 콘솔에도 있어요. 이게 대상을 받았고요. 2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데이브 더 바이브 넥슨 코리아에서 만든, 이것도 넥슨인데 넥슨도 마찬가지잖아요. 넥슨이 뭐 물론 총싸움 게임도 있고 RPG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브 더 다이브는 이거는 아침에 낚시를 하고 밤에 요리사가 돼서 초밥하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것도 콘솔이에요. 자, 지금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전년도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거 왜 트렌드를 보냐면은 우리 연기대상이나 뭐 가요대상, 연예대상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대상 옛날에 뭐 이제서야 뭐 기안84니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받지. 예전에 보면은 유재석이 받으면 유재석이 몇 년을 쫙 받고요. 강호동이 받으면 강호동이 쫙 받아요. 이게. 아니면 김구라가 받으면 김구라 받고.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야외 MC를 많이 보는 사람. 김구라 씨는 여기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맨날 스튜디오만 앉아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에는 대통령상 1등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어요. 이건 물론 던전 앤 파이터는 횡스크롤 액션입니다만 네오풀에서 만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고요. 2등 국무총리상도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이것도 모바일입니다. 자, 모바일 게임이 1, 2등을 차지했던 2022년에서 2023년 완전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1년만 더 볼게요. 2021년.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 앤 바랄라 라이징. 물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만들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나중에 인수했죠.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것도 모바일 그리고 MMORPG 장르예요. 2등 국무총리상 쿠키런 킹덤. 자, 쿠키런 킹덤은 아케이드지만 이것도 모바일이죠. 자, 2021년도, 2022년도 대상 최우수상이 전부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게 횡스크롤이던 MMORPG던 쿠키런 같은 아케이드던 다 플랫폼이 모바일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콘솔 게임이 1, 2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 있는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올해 게임 대상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2파전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3파전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4파전으로 기사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4파전은 다크호스로 지금 NC소프트의 TL 스론 앤 리버티를 꼽고 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백인 엄마 아빠가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오는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 일단 3파전을 지금 기점으로 볼게요.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워낙에 웹소설 웹툰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야, 이거 넷마블이 게임으로 만들어서 걔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잘 뽑아냈어요. 사실 웹툰이 너무 이 그림이 사기예요. 이게 지금 다들 얘기 나오는 게 그렇죠. 웹툰에서 이 작화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그림체가 너무 수려합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무슨 검정고무신, 물론 검정고무신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일단 성공적으로 지금 데뷔를 하고 안착을 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랑 PC예요. 콘솔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이게 게임 장면이고, 자, 지금 화련 길드의 관광 플레이어의 게임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오프라인 게임 대회가 리그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지금 대회가. 이 지금 대회가 열렸다는 건 예전에 뭐 스타리그도 있었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도 계속 열리고 있지만 이 리그가 열린다는 것은 이 게임이 조금 더 생명력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투스가 주권 안 좋지만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장기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리그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안 열린 거 빼고는. 자, 그래서 게임이 처음으로 열렸다. 관광시가 우승을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승을 해서 500만 원을 받았고요. 네, MC분 잘생겼네요. 자, 물론 지금 상금은 적지만 이게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계속 예를 들었는데 뭐 게임이 이제 무슨 정신병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뭐 그러잖아요. 너 밥만 먹고 게임만 했냐? 아니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밥도 안 먹고 게임했는데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게임한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정말 정신병이라고 해버린다면 지금 올림픽 나가서 게임으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그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더 커져야겠지만 자, 이 부모님이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요? 그럼 맨날 공부만 하다가 어설프게 한 애보다 차라리 게임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더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시가 일단 우승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에 리그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손이 느리고 뭐 이런 게임 쪽으로 뛰어나지 않아서 맨날 져가지고 안 했는데 부럽습니다. 아수스 노트북에다가 제품까지 주고 500만 원까지 줍니다. 자, 이게 시장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크면 이거 상금이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죠. 일반 직장인들이 꿈도 못 꿀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은 게임만 잘해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길드에 속해서 저런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넥슨에서 만든 거죠. 넥슨 게임즈에서. 자, 야, 이 자세 저 많이 하는 자세인데, 이거 처음에 나올 때 이 전에 만든 작품이 니케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니케라는 작품도 이런 캐릭터들은 비슷했어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선정적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제일 무난한 거를 고른 거예요. 이거 원래 굉장히 선정적이고 야할 수 있는데 하도 무슨 여기다가 자꾸 뭐 도덕조의를 심고 막 이래가지고 게임은 솔직히 편하게 즐기고 막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 자꾸 법률하고 막 잘라내고 이래버리니까 재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런 보는 재미가 일단 캐릭터에 있고 니케를 만든 다음에 만든 작품이 바로 퍼스트 디센던트예요. 근데 루트 슈터라는 장르죠. 총싸움 게임인데 RPG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자체가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프리 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플랫폼인데 자, 이거는 넥슨 게임즈에서 만들어서 넥슨닷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PC로. 스팀은 유명한 PC 게임 플랫폼이고 나머지 콘솔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4부터 엑스박스까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트렌드가 PC 콘솔이에요. PC 콘솔. 모바일 PC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 작품은 이렇게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나왔다. 이게 중요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좀 차가웠고 도도한 차도녀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차도녀 캐릭터 비해사거든요. 눈을 막 만들어서 던지는 이 캐릭터 좋아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계승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저 계승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 NC소프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NC소프트가 너무 과금을 유도하고 미국 유럽 애들은 구독 서비스에 익숙한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돈을 투입해야 되는 페이 투 윈 이기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나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었잖아요. 여기는 배틀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패스. 구독이에요. 구독 서비스. 자, 일단 일정 요금만 내고 이 게임을 일단은 무료예요. 아까 전에 프리라고 돼 있죠. 처음에 무료인데 부분 유료한 거죠. 부분 유료한데 문제는 이 배틀 패스란 게 이게 잘 보시면은 막 무슨 무기를 꾸미는 것보다는 주변이에요. 아까 전에 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에 무슨 아바타도 있고 무슨 효과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입히는 거지 그게 무슨 옷을 예쁘게 입고 야하게 입었다고 전투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에 돈을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 NC소프트는 게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곳이 아니라 검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방패를 센 걸 해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 패스라는 걸 도입해서 부분 유료화를 한 부분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라는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스팀의 순위가 쫙 나오는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 스팀에 두 가지 순위가 있어요. 인기 순위가 있고 매출 순위가 있거든요. 매출은 그 팔린 거. 그리고 인기 순위가 팔린 거. 그리고 매출 순위는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디센던트가 87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악재예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눈앞에 두고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연예 대상이든 연기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강호동 씨가 연초 활약했다고 하더라도 유재석 씨가 연말에 바로 연예 대상 직전에 히트를 쳤다. 그럼 더 인상적이거든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약점이 있고요. 지금 뒷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상 지금 시즌이 와버렸다. 자, 인기 게임에서도 퍼스트 디센던트가 12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일단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이것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논란이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본에서 소니가 지금 배급하기로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왔어요. 아까 퍼스트 디센던트는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5, 4 다 나왔잖아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예쁘고 뭐 이런 거를 혹시 우리나라 올 때 다 자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라벨 이게 이제 저기 사이트인데 사이트에서 지금 평점을 볼게요. 일단 뭐 이것들을 일단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21개국 7개밖에 없잖아요. 리뷰가 너무 적으면은 사실 판단할 표본이 너무 작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이 7, 21 너무 적어요. 일단. 그리고 이 평점 전문가 평점 70, 유저 평점 4.7입니다. 이건 100점 만점, 이거 5점 만점이에요. 뒤로 빨리빨리 갈게요. 자, 두 가지 사이트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신 거 두 가지. 이거 또 다른 사이트인데, 자, 요것도 지금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표본이 5개밖에 안 돼요, 일단. 자, 이거 탑 70점이고, 추천도는 20%가 안 되고, 이 이모티콘으로 하면 페어입니다. 페어. 실패.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온 점을 해봐라. 물론 이거를 다 믿을 수 없고, 팬덤이 있고, 저기도 있어요. 안티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 버스 디센던트는 256개, 22개, 표본이 훨씬 많죠. 자, 전문가 평점 57점, 사용자 평점 5.9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위크. 아까 페어보다 낮지만 위크 이것도 약하고요. 56점 평점에 추천도는 26%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것도 24개밖에 안 돼요, 표본이. 표본 숫자가 중요해요. 자, 스텔라 블레이드. 일단 전문가 표본 137개고 유저 표본 무려 6,606개입니다. 표본이 많아요, 일단. 자, 그리고 점수도 높아요. 전문가 평점 81점이고 유저 평점 10점 만점에 9.2점이에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이트. 자, 제일 환히 웃고 있죠? 스트롱이에요. 82점에 추천도가 84%입니다. 자, 두 가지 분류했고, 그리고 130개죠, 표본이. 자, 일단 요거 두 개 평점 사이트 내용으로만 보면 어때요? 물론 여기에 뭐 안티도 있고 팬덤도 있고 거기서 여론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표본이 많은 걸로 그거를 상쇄할 수 있겠죠. 가장 표본이 많고 점수, 전문가 평점, 이용자 평점이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스텔라 블레이드예요.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뭐 제가 판단한다고 제가 심사위원 아니지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미죠. 그래서 작품성 40, 창작성 30, 대중성 30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제가 아까 평점 사이트에서 그걸 근거로 지금 1등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중성 부분에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성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모바일 PC, 나 혼자만 해보면 모바일 PC로 다 나왔죠. 스팀에 슈딩이가 다 나와요. 퍼스트 디센던트는 그 콘솔로 다 나왔죠. 여러 군데로 다 나오고 PC 스팀하고 넥슨닷컴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는 플레이스테이션 5만 나왔어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그러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 다 나왔으면 어땠을까? 스팀에도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제 판단에는. 제가 심사위원 구인에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대중성을 판단할 때 그게 만약 약점이라면 그걸 감안해서 전 대중성에 점수 줄 거예요.
뭐 작품성이나 창작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NC 다이노스가 예전에 우승했을 때 양의지 선수한테 집행검을 NC소프트에 줘서 집행검을 드는 행위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십니다. 한덕수 총리는 나이가 많으셔서 양의지 씨보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뒤로 가볼게요. 힘이 없으셔서 들질 못하고. 자, 이거는 자, 요거는 피해 거짓 작년 게임 대상 6관왕한 거기에 나오는 검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에 항상 검이 등장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도 여러분들이 왜 좋아합니까? 검으로 막 휙휙 해가고 타격감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K게임이여, 칼을 높이 들어라! 네, 오늘 참 장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전의 실적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LG전자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7,511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하향이 된 상황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치를 약 22% 넘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조 원대가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상회한 숫자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1조 원대이고요.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오늘 LG전자와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 없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연결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최근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도 있고요. 고용이 그나마 실업률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보니까 간밤에는 또 트럼프 후보가 또 해리스 후보를 소폭 앞질렀던데 최근에 시장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만 안 좋죠. 한국만 소외됐어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아주 괜찮은 시장입니다. 역대로 지난 몇십 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을 하는 한 해입니다. 미국 증시가.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제 한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 테이블에 올라온 건 뭐냐면 차트가 올라온 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녹색 선처럼 보이시지만 그 1년 뒤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P 500 기준 6,76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좋고 미국이 앞으로 경기가 괜찮은 부분에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증시의 그 지금 현재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전쟁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빠르게 못 내려준다. 뭐 사실 오히려 천천히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미국의 지금 현재 펀더멘털 상에서는 너무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었을 때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일 것이고요. 지금 10년 국채의 흐름을 보더라도 금리를 보시면 벌써 다시 4% 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지 않는데 한국이 이미 미국 금리보다 낮거든요. 네. 이걸 추가적으로 내려주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사이클을 쫓아가는데 사이클을 쫓아갈 때 우리 증시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 GDP 숫자 한번 보실까요? 2.5% 지금 아틀란타 연은이 올해 3분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2.6%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뉴욕 페드에서 나오고 있는 GDP 나우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자그마치 3.06%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한국 증시가 못 오르고 있는 거는 참 좀 예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노랜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본부장님도 보시는 걸까요? 그럼요. 저는 벌써부터 계속해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소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 제가 노랜딩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숫자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실업률 올라갈 거 걱정들 하셨는데 실업률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4%니까 곱하기 12, 거의 5% 정도 성장하는 숫자죠. 네.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에 지금 고용 숫자가 25만 4천 명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프라이빗, 민간 고용이 자그마치 22만 3천입니다. 물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 수정 숫자가 나오면 보통 한 5만에서 한 8만 정도 더 낮은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뺀다 하더라도 10만이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경제 환경입니다. 자,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고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생산성이 만들어줍니다. 네. 보통 GDP 성장률 중에서 거의 7, 80%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GDP 성장률이고요. 네.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자그마치 2.7%입니다.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은 그 인터넷 사이클이 나타났었을 때 1994년부터 2000년 이 시대의 숫자보다도 더 높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미국 경제 괜찮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 늡니다. 예금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마이너스이던 것이 이제 플러스 전환했고 앞으로 저게 한 5%대 성장률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금이 늘면 또 여신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당연히 늘죠. 그래서 보시면 대출 증가율이 지금 3.3%까지 성장을 했는데 과거 추세를 보시면 저게 10% 이상 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숫자가 3.3에서 10% 이상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은 예대율도 상당히 낮은 숫자예요. 70%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경은 지금 한국의 환경의 정반대예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낮고 신용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상당히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튼튼하다. 그래서 미국을 봐야지 한국을 보고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겠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뭐 1, 2년, 2026년까지 가서 봤을 때는 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때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네, 뭐 거기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투자에 있어서 단타에 익숙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실적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항상 예측보다도 안 좋게 나올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고 또 단기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익숙하시고 뉴스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에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네. 그리고 3년째 올지 그것도 봐야 돼요. 4년째 올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때 경기 예. 지표를 봐야겠죠. 그때 네. 걱정해야죠. 그죠. 그 앞으로 2년 동안에 벌어들일 이익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장 모멘텀은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그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그렇다면은 뭐 금리 인하 여부 등과 또 이에 따른 증시의 상승력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줘도 안 되고요. 그죠. 또 금리를 내려줬더니 너무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금리를 다시 올려서 전에 고점이었던 5.5% 이상으로 올려줘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 딱 이제는 페드와치에서 예측하는 이런 숫자가 좋아요. 올해 약 한 1% 정도 내려주고요. 또 내년도에 딱 한 1% 정도 내려주는. 그래서 1년 반, 뭐 2년에 거쳐서 한 2% 정도 내려주는 추세. 네. 여기서 더 이상은 뭐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1년 또 그 다음에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2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됐기 때문에 곧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게 지금 0.8%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금리를 1% 정도 내려줄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증시가 계속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숫자로 좀 계산해 봤더니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는 한 5,900까지는 시도 가능하다 정도 보고 있고 최소.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최소 한 7,000은 넘어갈 거다. 예,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0% 이상의 미국 증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밑에 있는 거품 시나리오인데요. 저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걸 땡겨와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거품, 붕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부양 정책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지난 9월 달에 중앙은행 26개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오히려 거품이 올 확률이 높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셔야지 그렇다는 건 뭐냐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한국 주식은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글로벌 네. 주식의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M7 거품이 좀 이제 꺼지고 있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뭐 실적적인 측면이랑 연결해서 보셨을 때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전혀 그 걱정을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냥 S&P 500이 20% 올랐다면 그 정도 수익률, 그거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이런 이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물론 대형 기술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IT 전체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이걸 한국이랑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IT 업종이 강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드웨어예요. 근데 거기에 HBM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 실적에서 나왔듯이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IT 업종이 좋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닷컴 버블 때의 이 그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과거 닷컴 버블의 밸류에이션일 때 P 멀티플이 정말 거품이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의 평균 PER은 1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예, 지금 현재의 빅테크의 그 평균 PER은 30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가 올라가고 IT 업종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의 HBM 시장을 한번 보시면 물론 HBM 시장이 IT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전체의 뭐 꼴랑 한 5%? 10% 이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나면 95% 들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SK 하이닉스가 그 빈 공간을 많이 커버를 해줬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빨리 캐치업해서 그죠. 예,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 여전히 뭐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현재 거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좀 중국으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 증시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보니까는 한 30분 전부터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또 이제 뭐 회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네. 중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수준은요. 과거에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수준의 어떤 부양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여기에 재정까지 씁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와 재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재정을 쓰기는 썼지만 좀 찔끔찔끔 쓰고 또 통화를 쓰기는 썼지만 또 찔끔찔끔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 연준이 50pp를 딱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놓고 왕창 부양책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지금 대충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은행 자본 확충까지 포함하면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자그마치 미국 GDP의 7%입니다. 7%.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부양책은 어떤 국가 위기가 터졌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은 그만큼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카드를 쓰고 돈을 썼었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슈, 패권 싸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쓰는 저 7%의 GDP에 달하는 부양 정책 중에서 절반은 아마 낭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를 못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상해종합증시나 심천종합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상해종합지수가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심천종합지수는 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여니까 상해종합지수가 10% 확 튀고 지금 좀 빠져요. 예, 심천이 10% 넘게 튀고 지금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빨리 지금 땡겨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서 확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번에 이 돈을 쓰는 거는요, 잘 써야 돼요. 과거처럼 막 써서 모든 부분에 부양책을 쓰면 이건 다 거품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즉 부동산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서 그게 지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을 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200달러까지 간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인플레를 어떻게 잡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유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딱 전쟁 이슈입니다. 전쟁 이슈도 정유시설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유가를 압력을 주질 못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말실수, 바이든의 말실수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정유시설을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튄 겁니다. 지금 또 일부 어떤 기업의 그런 그런 어떤 이제 미사일 공격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서 지금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해리스한테 마이너스 효과거든요. 오히려 트럼프한테 플러스 효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실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유가를 잡으려고 미국은 또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석유 수요에 있어서 전기차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가가 튀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가는 오히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락 요인이 유가에는 더 많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와 고려한 경영권 분쟁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 세 번째 했었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매년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고려현이 워낙에 덩치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든가 어떤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인데 올해도 뭐 사실 고려현 말고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회사가 또 있고요.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걸 참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고려현 경영권 분쟁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쩐의 전쟁, 결국 이제 돈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승자의 저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유일한 바람인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또 대부분의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도 후유증이 항상 컸었다. 이 부분이 또 걱정거리긴 합니다. 일단 고려현과 이번에 공개 매수 대상인 영풍정밀 두 회사의 주가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현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43, 4만 원, 이 30만 원, 40만 원대 오랫동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여오다가 경영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뛰어 올라서 최고 79만 원까지 찍었고요. 오늘은 78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75% 정도, 한 80% 가까이 이렇게 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 단기간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영풍정밀 주가는 고려현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죠. 볼까요? 만 원이 채 안 됐던 주가가 경영권 분쟁 벌어지고 나서 최고 3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95.67% 그러니까 3배 훨씬 넘게 주가가 좀 뛰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만 5천 원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만 원도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8,770원에 영부정밀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4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FN가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1위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입니다. 이 회사 내용을 좀 개요를 좀 보면 분쟁 당사자는 창업자인 김근호 대표, 이제 전 대표입니다. 작년에 물러나서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는 화천그룹입니다. FN가이드는 2000년도에 삼성그룹 사내벤처를 출범을 했었고 이제 전 대표인 이제 김근호 대표가 2004년도에 화천그룹에 자금을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화천그룹이 FI 즉 재무적 투자자였습니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는 간섭을 안 하는. 그래서 FN가이드를 삼성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갔고 2020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작년 9월부터 화천기공, 그러니까 화천그룹의 이제 3세죠. 권영석 화천기공 대표가 임시주총 소집을 한 소송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김 대표가 사퇴를 해서 이제 김 전 대표가 된 거고 그리고 올 들어 1년 만인 올 들어 9월 지난달에 화천기계와 이 김 전 대표 간에 서로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이런 임시주총 소집을 하면서 서로 맞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달부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FN가이드 지분 상황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잠깐 더 보면은요. 다음 장면 가볼까요? 현재 FN가이드 지분은 화천그룹에서 41%를 갖고 있고요. 김근호 전 대표가 22.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29.32% 이 지분, 이게 이제 김근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자신의 우호 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액주주 지분을 다 합쳐서 이 30%에 가까운 지분을 놓고 이달 31일 날 말일 날 결국 임시주총을 통해서 표 대결을 벌여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뭐 또 상황이 또 뭐 이제 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좀 돼서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31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고려인에 비해서는 결론이 좀 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FN가이드와 화천그룹 관련돼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가보면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한 10,000원 전후까지 있던 회사, 10,000원이 채 안 됐던 거죠. 그런 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38,000원까지 한 10,000원대 초반에서 38,000원대까지 역시 한 3배 이상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올라갔던 부분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38,000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에서 61% 빠진 현재 15,000원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측이죠. 화천그룹 쪽 주가 두 개도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볼 게 화천기공.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2만 원대 한 2만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주가가 4만 1,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올라갔던 제자리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화천그룹 관련주인 이 화천기계 역시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 화천기공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2,900원대에서 4,500원대까지 한 50%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역시 원래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 고점에서 뒤늦게 따라붙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역시 한 50% 정도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SM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 좀 주가를 보시면 이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을 때가 작년 3월 정도인데요. 원래 2월 달에 한 8, 9만 원대 정도였던 주가가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16만 원대까지 2배가 뛰었죠. 그러난 다음에 다시 원래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반등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SM 내에서 이제 이수만 전 설립자와 이제 기존에 있는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런 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이번에 고려한 측의 좀 주포로 나오고 있는 MBK가 작년에 개입을 했었던 한국앤컴퍼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역시 주가가 최저 한 10,000원 정도 수준에 있던 이 회사가 MBK가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권 형제간의 이 경영권 다툼에 개입을 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23,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17,000원 정도로 그 당시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6,000원 정도니까요. 한 30%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주가가 단기 급등을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 큰 손들도 이제 들어와서 주가가 크게 더 뛰는 그런 모습들이 늘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경영권 분쟁의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만큼 이 경영권 분쟁 기간 동안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 건 분명하지만 단기 급등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유증이 항상 있고 중간에 따라붙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진행되지라는 걸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뭐 팔거나 또는 붙잡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낮아진 그 떨어진 이 주가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뭐 몇 년을 물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 건 분명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고려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뭐 새로운 테마로 거의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쉬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